자,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일본 금리 인상. 자,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어제 이번 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는 데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 올라가면서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이거 올리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10여일 전에 일본 다카이치 신임 총리와 우에다 총리가 전격 회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 정책 방향은 결정됐다. 네.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그런 전문가들의 진단이 많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카이치가 그동안에 통화 완화파다, 비둘기파다, 돈을 더 풀 것이다 해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다카이치도 이해했다. 다카이치도 금리 인상 쪽으로 돌아섰다. 이런 말에 단순한 금리 문제를 떠나서 일본이 아베노믹스처럼 돈을 푸는 그런 정책은 아니구나 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발작 현상이라고 그럴까요? 예상 못했다. 어떤 기조가 변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일본의 지금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요.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일본 은행들의 그 간부들 입장에서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미 목표 물가를 넘어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 일본에서의 여러 가지 그 거시경제 지표는 현재 잃어버린 20년을 넘어서서 경기가 오히려 일부 과열인 측면도 있고 특히 정치적으로 놓고 볼 때 지난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부담, 이런 국민들의 불만 이런 게 많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물론 다카이치는 기본적으로 완화파입니다. 그러나 다카이치의 완화는 금리보다는 재정 정책 쪽에 훨씬 더 무게 중심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특히 일본 다카이치 정부의 경제 정책 노선은 다카이치 본인을 보는 것보다도요. 일본 지금 자민당의 부총재가 아소다로입니다. 네. 이 아소다로라는 분 한때 일본의 총리까지 했고 지금 자민당의 최고 실권자거든요. 예. 다카이치가 사실 이번에 총리가 된 것도 막판에 아소다로가 다카이치를 밀면서 당내 역학 구도가 완전히 바뀐 사실 의외의 인선인데 이분이 재무장관 출신입니다. 이 아소다로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파예요. 어쨌든 미국과의 협의도 일본의 금리 인상 쪽으로 지금 방향이 맞추어지고 있고 지난번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본에 대해서 금리 인상 좀 해야 된다. 여러 번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저희들도 전에 올렸는데요. 예. 일본 입장에서는 일단 물가를 잡는 수준, 더더군다나 지금 엔화가 지나치게 약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이 원하는 국제 수지 흑자에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우리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일본도 지금 환율이 너무 오르는 것에 대한 물가 상승 부담. 이게 원유 가격은 떨어지는데 휘발유 값은 오르는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불만 이런 것 때문에 예정된 수준이긴 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조금 의외다. 특히 국제 금융시장에서 지금 놀라는 것은요. 지금 미국은 새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이 들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은 미국 국채를 좀 빨리 소화하고 국채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 퀀터티티브 타이트니스를 중단한 것도 국채 금리 좀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일본의 국채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가는 세력들이 일본 자금인데 일본 국채가 높아진다? 이러면
그 돈이 추가로 안 들어온다거나 빠져나갔을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되지 않겠냐. 이게 뭐 흔히 엔캐리 청산, 주식보다도 채권 시장 쪽에서 일본의 금리 인상을 좀 민감하게 바라보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미 지금 엔캐리 청산 대목은 이미 여러 번 우리가 겪었던 바고, 그리고 또 일본이 급속하게 일본의 금리를 아주 빠른 속도로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예. 물가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올릴 것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일시 나오겠지만 근본적인 충격으로 뭐 비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이니까 우리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세기의 폭락. 밤사이 비트코인 가격 장중 7% 넘게 하락하면서 이제 84,000달러도 붕괴했다가 지금 보니까 조금 낙폭을 줄여서 이제 86,000달러까지는 회복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4시간 전보다는 5%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단기 요인으로 가장 큰 것은 MSCI 쇼크라고 봅니다. MSCI, 모간 스탠리에서 분사되어 나온 이른바 국제 패시브 펀드의 지수를 만드는 회사. 자, 여기에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그 MSCI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쫓아낼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고, 심지어 JP 모간이라는 은행에서 각 투자자들에게 고객 레터까지 보내면서 스트래티지가 곧 MSCI에서 빠져나올 테니까 조심하라. 예. 자,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는 MSTR, 한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인데 주업이 비트코인 사는 게 주업이에요. 네네. 과거에는 채굴을 하다가 이제는 비트코인을 사는 것 외에는 영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비트코인이 올랐기 때문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사서 그 평가 이익 굉장히 높았던 회사거든요. 네. 그런데 MSCI가 전체적인 그 지수 원칙을 바꾸면서 아니 특정 상품만 계속 사는 이런 회사는 기업이라기보다는 펀드하고 비슷하다. 이런 펀드는 우리가 더 이상 넣어줄 수 없다. 이러면서 원칙을 바꿨습니다. 그 MSCI의 스트래티지 편출이 12월 달에 공식 발표된다고 예고되어 왔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의 첫 장을 여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 가장 큰 변수는 MSCI의 스트래티지 편출. 자, 이 MSCI의 스트래티지 편출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선 MSCI는 패시브 펀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돈이 들어가요. 주가가 오르건 내리건 어떤 패시브 펀드 입장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한다 그러면 그 안에 스트래티지가 있는지 아닌지를 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갔고, 그 지분만큼 스트래티지에 돈이 몰려들었는데 들어갈 때는 좋은데 이제 빠져나오면 그 돈이 한꺼번에 이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스트래티지가 흔히 이 바로 두 번째 나온 DAT 트레저리 기업의 대명사인데요. DAT가 뭐냐? 자, 12월 달에 뉴욕 증시를 이해하려면 DAT 트레저리 충격을 반드시 좀 들여다봐야 될. 자, DAT라는 게 디지털 애시트 트레저리인데 암호화폐를 마치 재무부처럼 무조건 사 들어가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스트래티지도 자기가 샀던 금액 이하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그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예. 아직도 이익입니다. 그런데 MSCI가 스트래티지 편출까지 하면 이거 난리가 나겠구나. 이래서 스트래티지가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한 스트래티지가 우리도 팔 수 있다라는 글을 셰일러 CEO가 올렸습니다. 네. 글을. 이게 비트코인 가격의 폭락을 가져왔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비트코인만 샀던 DAT 트레저리 기업들 손익분기점이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DAT 트레저리 기업들 주식을 빼겠죠.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12월 달 최대의 악재는 일본 금리 인상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만은 DAT 트레저리의 손익분기점 이하로 내려가는 거. 자, 거기다가 밤새 중국 인민은행이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암호화폐 절대 안 된다. 은행들 빨리 팔아라. 절대 취급하지 말라. 그런 조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또 S&P 지수가 최근에 일부 암호화폐 표를 넣어달라. 암호화폐 업체들을 DAT 업체들입니다. 그 거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초창기 지금 고래들이 오랫동안 보유해왔던 암호화폐 초창기 고래들이 지금 대규모 이탈을 하고 있고, 폴 크루만 교수 같은 사람 아예 트럼프를 찍어서 트럼프가 인위적으로 암호화폐를 키워왔는데 이제 트럼프 말빨이 안 먹힌다. 트럼프가 그동안 거짓말 많이 했거든요. 이를테면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겠다. 비축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연 파이낸스란 회사의 해킹 사고가 밤사이에 또 터졌습니다. 이런 7가지 악재가 겹쳤는데, 뭐 물론 암호화폐는 변화무쌍하고 완전히 뭐 하락세로 돌아섰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저가 매수라는 그런 기회를 해서 새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 12월 달에 가장 주목할 것은요, 스트래티지 같은 이런 회사, DAT 트레저리 기업. 자, DAT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디지털 애시트 트레저리라는 암호화폐만 사 들어가던 회사. 이 회사의 손익분기점이 무너지면 이것은 DAT-발 악순환이 와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뉴욕 증시도 같이 맞물려서 무너질 수 있다. 자, 세기의 대폭락,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뉴욕 증시의 일부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 DAT 쇼크 때문에 세기의 대폭락이 올 수도 있다. 온다가 아니라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경고가 나와 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크립토 윈터를 다시 한번 또 대비를 하고 경계감을 좀 갖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뭐 윈터는 지금 어차피 뭐 겨울은 뭐 우리가 부인해도 겨울은 오고 겨울 다음에는 봄이 있는데 문제는 그 변곡점을 막고 그 트리거 역할을 MSCI가 그전에는 스트래티지를 집어넣어주고 계속해서 좋은 호재만 있었는데 이제 악재가 나오니까 이게 DAT라는 기업 사실 아무런 사업도 안 하고 비트코인만 사모았는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정말 좋죠. 근데 떨어질 때는 그 악순환의 덫에 빠질 수도 있다. 뭐 그런 면에서 좀 경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DAT 기억해야 되겠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인텔 애플 동맹. 자, 애플과 인텔이 다시 손을 잡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만 TF증권, 뭐 애플 전문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이 고밍치 애널리스트가 인텔이 애플의 M 시리즈 칩을 생산하고 이게 이제 2027년부터 출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판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반도체 업계에 또 한 번 판도 변화를 예고하는 중대 사건입니다. 자, 인텔이라는 회사, 반도체 회사로서 오래전부터 세계 1등의 패권을 잡아온 데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날에 반도체를 상용화, 대중화시킨 주역이 인텔이기도 했는데 인텔이 무너지게 된 게 바로 애플 때문입니다. 인텔이 잘 나가다가요. 애플이 우리 스마트폰 만드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칩 좀 만들어 달라 이러니까 인텔이 그동안에 컴퓨터 칩도 너무 잘 되고 있었는데 애플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생산 라인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자, 그 방심이 오늘날 인텔을 무너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애플의 인텔 이 모바일 시리즈 칩이 들어간다? 이것은 인텔로서는 다시 그 왕으로의 귀환. 자, 꿔밍치라는 분, 이분이 애플의 M 시리즈 칩을 인텔이 생산하는 비밀 협약을 체결했다. 이런데 꿔밍치라는 분이 이 원래 뉴욕에 근무하다가 지금 대만계 회사의 정권 분석사로 일하는데 왜 이분이 애플 전문가냐면요.
애플의 생산 기지가 대부분 대만에 있거든요. 네. 대만의 중소업자하고 많은 교통을 하면서 애플의 주문 내역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인텔의 칩을 이용한 인텔의 M 시리즈 칩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 주문이 대만 하청업체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이 대목에서 지금 날벼락 맞고 있는 것은 TSMC죠. 지금 인텔은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날벼락은 삼성전자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저 대목을 삼성전자가 가져와야 되는데 애플과 인텔의 동맹은 다시 미국 반도체의 부활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좀 주목해 볼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환율 대반전. 모건 스탠리가 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곧 안정될 것이다. 내년이면 다시 강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는 원화, 뭐 환율 붕괴론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밤사이에 희망적인 리포트 하나가 나왔습니다. 예. 모건 스탠리, 틈만 나면 한국을 저격하는 것으로 유명한 저 투자은행. 저기서 한국 원화 최악의 상황이 끝난 것 같아. 자,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미 간 금리 격차 해소가 관건이다. 자, 불과 일주일 전에 우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께서 우리나라 환율이 무너지는 것은 한미 간 금리 격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지금 컴퓨터 CG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 환율 붕괴 5개 적이 있다. 기업 해외 투자, 국민연금, 서학개미, 수출 기업 레깅 이런 현상들인데 사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 근본적 요인으로 학자들이 주장해 온 것은 한미 간의 금리 차이, 또 통화량 증발. 자, 지금 재정 적자, 예산을 지금 곧 통과시킬 텐데 이게 뭐 거의 삭감을 못하고 724억 정도에서 확정이 되는, 그렇다면 국채 발행 규모도 계속 늘어난다. 이 대목이 해소가 안 되면 사실은 환율 붕괴 해소도 없다라는 그런 보고서이기도 해요. 예. 그러나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한국도 이제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중단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봐서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는 한국 환율 붕괴의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한 업체의 주장입니다마는 우리 이창용 총재님께서도 모건 스탠리의 이 보고서 좀 한번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일본 금리 인상, 비트코인 세기의 폭락, 인텔 애플 동맹, 그리고 환율 대반전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산운용을 말하는 수많은 단어 중 이지스의 단어는 나간다, 높인다, 부딪힌다, 이거 충분히 검토가 됐을까요? 감사와 함께 모여보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는 많이 없앤다, 잊는다. 오직 단 하나의 단어, 지킨다를 위해. 그렇게 전략적으로 지켜낸 자산으로 좋은 기회를, 더 큰 성장을, 지속 가능한 수익을,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새로운 투자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지스 한마디로 지키되 새롭게. 이지스 자산운용.